폭발음이 멎었을 때 카라카스에는 독재자 대신 질문만 남았다. 미국은 왜 이 새벽에 베네수엘라를 접수했는가? 2026년 1월 3일 새벽, 남미의 심장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고요는 예고도 없이 찢겨 나갔습니다. 카리브해의 따뜻한 바람 대신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도시 곳곳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지난 13년간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한 남자가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차베스의 후계자로 시작해 버스 기사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세계가 지목한 독재자로 변모하며 서방 세계의 온갖 제재를 비웃던 그가 단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인 불과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믿기 힘든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있었고, 트럼프는 짧고 굵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체포되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제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무려 13년의 독재가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코드네임 Absolute Resolve, 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1월 3일 자정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150대가 넘는 미군 항공기와 드론이 20여 개의 공군 및 해군 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륙했습니다. F-15B와 F-35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B-1B 폭격기까지 동원된 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전력은 카라카스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언급했듯 카라카스의 레이더망은 미군이 진입할 때 이미 꺼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력화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마두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지상에서 작전을 수행한 시간은 30분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30분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수개월의 치밀한 준비와 수시간의 정교한 공중 전자전이 밤하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 헬기를 타고 마두로 관저에 착륙한 미 특수부대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저항 의지를 상실한 대통령 부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헬기와 수송기를 통해 카리브해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이송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이 충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작전의 명분을 나르코 테러리즘, 즉 마약과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남미 코카인 유통의 핵심인 태양의 카르텔 수거해로 지목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범죄자를 체포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미국이 단순히 마약사범 한 명을 잡기 위해 주권국가의 수도 상공에 150대의 전투기를 띄우고 대통령을 납치하듯 데려가는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행한 이 작전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체포 작전의 이면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 월가 금융자본의 냉철한 계상이, 그리고 미국 정유사들의 절박한 비명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포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두로 체포라는 역사적 사건 뒤에 가려진 앞으로 펼쳐질 수백조 달러 규모의 진짜 경제전쟁 시나리오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제거라는 충격요법과 동시에 매우 기묘하고도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두로가 떠난 권력의 공백을 메울 인물로 다름 아닌 마두로의 최측근이자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지목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인준을 근거로 그녀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 혹은 실질적인 관리자로 인정한 이 조치는 겉으로만 보면 어제의 적을 오늘의 파트너로 삼은 셈이라 전 세계 외교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워싱턴의 서사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로드리게스가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치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녀가 마두로를 손절하고 미국의 관리체제에 순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라카스 현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드리게스 본인은 국방위원회 회의와 TV 연설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라고 결사항전을 외쳤습니다. 다시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다. 는 그녀의 절규는 워싱턴의 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기묘한 상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누군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대중 앞에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외치는 이 이중적인 모습. 과연 미국은 왜 마두로를 제거하면서도 그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인물을 남겨두려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내세운 공식 명분인 나르코 테러리즘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단순한 적성국 정부가 아닌 자국민을 중독시키는 거대 마약 카르텔, 일명 태양의 카르텔 차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수괴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에게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고 트럼프 재집권 이후 그 수위는 사실상 테러리스트 제거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는 루트의 정점에 마두로가 있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마약 밀수 혐의만으로 주권 국가의 수도 상공에 150대가 넘는 전폭기를 띄우고 현직 대통령을 납치하듯 체포해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외교적 관행상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마약 혐의 하나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수뇌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의로운 깃발을 흔들고 있지만 그 거대한 깃발 뒤에 숨겨진 진짜 전장은 하얀 가루인 코카인이 아니라 검은 액체인 석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나빠서 쓸모가 없다고 오해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질 나쁘고 무거운 특성 때문에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의 광활한 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셰일 오일 덕분에 에너지 자립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미국 땅에서 쏟아지는 셰일 오일은 성분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가벼운 경질유, Light Sweet Crude라는 점입니다. 이 기름은 휘발유를 뽑아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산업 물류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디젤, 항공유, 그리고 도로를 까는 아스팔트 같은 무거운 석유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해안을 따라 거대한 성처럼 늘어선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아주 끈적끈적하고 황함량이 높은 중질유, 헤비 서워 크루드를 처리하도록 특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친 음식을 소화시켜야 힘을 쓰는 위장처럼 이 공장들은 무겁고 탁한 기름을 집어넣어야 최고의 마진과 효율을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 나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에 매장된 초중질유는 미국 정유사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걸쭉한 검은 진흙과도 같은 보물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정유업계는 베네수엘라 제재로 막혀버린 이 기름줄 때문에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중질유를 메우기 위해 캐나다의 오일샌드를 끌어오거나 멕시코산 원유, 심지어는 러시아산 연료유를 비싼 값에 사들여 섞어 쓰는 고육지책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가 제재로 완전히 막히고 멕시코마저 자국 내 정유시설 가동을 이유로 수출을 줄이면서 미국의 정유 공장들은 심각한 중질유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한 살인적인 디젤 가격 폭등과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류비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냉철한 계산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닫힌 밸브를 강제로라도 다시 열어 그 기름을 미국 걸프만으로 흐르게 한다면 정유 공장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경제적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확인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여전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마두로 정권 해서의 부패와 관리 실패, 기술자 유출로 생산시설이 녹슬고 망가져 하루 생산량이 전성기의 3분의 1 수준인 100만 배럴 안팎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자원 그 자체는 여전히 땅 밑에 거대한 잠재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미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의 거대 에너지 메이저들과 이탈리아의 애니 같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재진입을 위해 물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경제계의 시선은 유가로 향합니다. 과연 마두로가 사라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다시 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파도가 밀려올까요? 트럼프의 야심찬 계획대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다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장밋빛 환상보다는 냉정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단기적으로 1년 내에는 기존 시설의 보수만으로 하루 150만에서 200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55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의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며 미국 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1,015%가량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아닌 최소 100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녹슬어버린 파이프라인과 항만 시설을 뜯어고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즉,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쏟아져 나와 국제 유가가 30달러대로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유가의 상단을 짓눌러주는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석유 쟁탈전으로만 해석한다면 반쪽짜리 진실만 보는 셈입니다. 경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안보와 지정학입니다. 마두로 치하의 베네수엘라는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 대륙에서 반미, 애판메이, 깃발을 가장 높이 흔들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라이벌, 중국과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들여다봅시다. 중국은 그동안 베네수엘라에 누적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주었고 현재 남은 미상환 잔액만 약 1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현금이 아닌 석유로 빚을 갚습니다.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검은 황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 집 뒷마당의 귀한 자원이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담보로 잡혀 있는 꼴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원칙에 위배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존재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Tu-160이 카라카스 공항에 착륙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러시아 군사 고문단이 베네수엘라군에게 방공 시스템 운용을 가르치는 모습은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왔습니다. 이란 역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드론 기술 공유와 불법 금 거래, 석유 수합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끈끈한 반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매파들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를 잇는 이 라인을 단순한 독재 국가들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겨누기 위해 확보한 치명적인 전략적 교두보로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마두로 체포 작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미 대륙에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선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군사 거점을 무력화하며 이란의 제재 회피 루트를 끊어버리려는 일석삼조를 노린 거대한 지정학적 수술이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검은 황금인 석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뇌관, 바로 진짜 황금의 행방입니다. 2011년 무렵 약 350톤에 달했던 베네수엘라의 공식 금 보유량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제 위기와 제재를 거치며 현재 160톤 안팎으로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사라진 절반 이상의 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터키와 두바이의 금거래 허브, 그리고 이란과의 은밀한 물물 교환을 통해 제재 회피 자금으로 증발했다는 것이 국제 정보기관들의 정설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두고 마두로 마피아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서 훔친 금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들어설 친미 과도 정부에게 있어 해외에 동결된 자산과 사라진 금의 환수 문제는 국가 재건을 위한 필수적인 종잣돈이자 동시에 누가 이 막대한 부를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새로운 권력 투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석유와 금보다 더 즉각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핵심 공약인 국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입니다. 마두로 정권의 실패는 무려 700만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국경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버금가는 현대사 최대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콜롬비아와 페루를 넘어 정글을 뚫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 남부 국경으로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국경 장벽과 불법 이민 추방을 정치적 브랜드로 내세운 트럼프에게 마두로는 단순한 남미의 독재자가 아니라 미국 국경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실리적입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를 정상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치안을 확보해 국민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장벽을 더 높게 쌓는 것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국경 통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마두로 체포라는 이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 정확하게 둘로 쪼개졌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성명을 통해 미국이 주권 국가에 대한 무장 침략을 자행했다고 맹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190억 달러가 물려있는 중국 역시 국제법 위반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를 깨는 신제국주의적 행위라며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남미 내부의 반응은 이념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칠레의 보수 진영, 코스타리카 등 우파 정부들은 독재와 마약 테러의 종식이라며 미국의 작전을 쌍수들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룰라, 콜롬비아의 페트로 등 좌파 지도자들은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과 함께 주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압도하는 냉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볼 시간입니다. 마두로 이후의 베네수엘라, 과연 이 거대한 판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앞서 언급했듯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50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파이프라인과 항만 재건을 포함해 총 100억에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곧 누군가의 매출이자 이익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확실한 승자로 꼽히는 승자 그룹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의 메이저 오일 기업들입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거대 기업들은 생산권과 운영권을 다시 확보함으로써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산 원유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업 EPC들입니다. 벡텔, 플루엇 에트롤, KBR 같은 회사들이 노후화된 정유소와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사 대금을 나눠 가질 공산이 큽니다. 셋째, 월가우,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 났을 때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던 국채를 헐값, 즉 땡처리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 부채가 재조정되고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 이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는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10달러에 산 채권이 40달러, 50달러로만 회복돼도 수익률은 수백 %에 달합니다. 자본의 논리로만 보면 이번 작전은 월가에게 있어 역사적인 대박 기회인 셈입니다. 넷째, 앞서 강조했던 미국의 멕시코만 정유사들입니다. 값싼 중질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들의 마진 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미국 에너지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패자들의 손실은 뼈아픕니다. 중국은 19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남미 최대의 에너지 공급선을 잃게 됩니다. 러시아는 남미 내 유일했던 전략적 군사 거점을 상실하고 이란 역시 제재 회피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를 잃게 됩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전 세계, 특히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국가들에게 서늘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앞마당에서 적대 행위를 하는 정권의 끝은 결코 좋지 않다. 이 메시지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쿠바와 니카라과입니다. 쿠바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현대판 피그스만 침공과 리비아식 정권 교체가 결합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식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정권 역시 다음 타깃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와 멕시코 같은 중도 혹은 좌파 성향의 국가들은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 침해라는 명분을 들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 출신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2026년 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헬기 로프에 묶여 권좌에서 끌려 내려갔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끝난 작전, 그러나 진짜 게임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 거대한 시나리오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계 1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3천억 배럴의 석유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던 기가 막힌 아이러니. 마두로의 체포가 곧바로 그들의 저녁 식탁에 따뜻한 빵과 우유를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경제와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 시스템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어야 했던 700만에서 800만 명의 디아스포라. 그들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접수 선언을 듣고 당장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병원, 멈춰선 발전소, 수도 시스템, 그리고 여전히 빈민가를 장악하고 있는 갱단들. 이것들을 복구하고 치안을 안정시키는 데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수십 배 더 긴 고통의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사회 내부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분열되어 있습니다. 마두로를 반대해온 도시 중산층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미군은 해방군일지 모르지만 마두로 정권이 구축해놓은 배급 시스템 CLAP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오던 빈민층과 지방의 농민들, 그리고 여전히 마두로의 이념을 추종하는 일부 군부 세력에게 이번 사태는 미국의 침략이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지루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나 게릴라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불씨입니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바로 해방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회복인지 아니면 21세기에 부활한 세련된 형태의 신식 민주의, 니오콜로니얼리즘인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석유시설을 접수하고 월가 자본이 국가 채무를 관리하며 미국이 임명한 관리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 이 그림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주권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만약 석유 판매 수익이 국민들의 복지와 재건에 쓰이기보다 미국 정유사들의 마진과 월가 채권자들의 이자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독재자 마두로라는 늑대를 피하려다 미국 자본이라는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라는 사건은 겉으로는 정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이 나라의 부를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더 크고 복잡한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던져졌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경랑의 역사 한복판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3일 세계 에너지와 지정학의 거대한 판은 다시 짜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버스 기사 출신의 독재자와 그를 둘러싼 검은 황금, 하얀 가루, 그리고 초강대국들의 복잡하고도 비정한 셈법이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믿고 싶어 하는 정의 혹은 도덕책의 문구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냉혹하며 돈과 에너지의 흐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표면적으로는 정의 구현과 마약 척결이라는 화려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수백조 원,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에너지 패권과 기축통화 달러의 지배력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500조 경제 전쟁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3천억 배럴의 원유 잠재 가치, 앞으로 10년 이상 진행될 수십조 원 규모의 인프라 재건 사업, 월가 금융 세력이 노리는 국채 시장의 막대한 시세 차익, 그리고 미국 정유업계의 마진 개선과 국제 유가 안정화가 가져올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모두 합친다면 이 숫자는 오히려 보수적인 추산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머니게임 앞에서 국제법의 숭고한 원칙이나 한 국가의 주권은 힘의 논리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시되거나 재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도박과도 같은 승부수는 훗날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파탄난 국가를 독재로부터 구해내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며 라틴 아메리카의 안정을 되찾은 위대한 결단으로 칭송받을까요? 아니면 국제 질서를 힘으로 짓누르고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여 전 세계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린 미국식 신제국주의의 폭주로 비판받을까요? 어쩌면 그 정답은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이나 뉴욕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카라카스의 거리를 헤매며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불안한 눈망울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미래는 미국 유권자들, 남미의 이웃 국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스스로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단지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강대국들의 치열한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코 강 건너불이 아닌 서늘한 경고이자 엄중한 교훈입니다. 힘이 없으면 정의도 지킬 수 없고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은 황금을 둘러싼 이 냉혹한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열렸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전개될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